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체육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안건, 즉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노조가 강력 반대하자 주총 장소를 바꿔버린 겁니다. 위기에 빠진 조선업, 두 회사를 합쳐서 덩치를 키워서 생존을 모색한다는 논리와 합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노동자만 잘리는 거다. 이런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총에서 통과됐다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공정위부터 최소한 외국 10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따져볼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고용과 경제의 한 축인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오늘 직설이 찬찬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샵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를 좀 쉽고 자세히 풀어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의 김현학 교수님, 정용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님,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두 조선 회사가 합친다. 그를 위해서 인수를 하는 쪽인 현대중공업을 일단 둘로 쪼갠다. 그러면 신설법인이 생기는 거고 그 신설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 이 어마어마한 안건을 처리하는 주주총회가 단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장소를 바꿔서 기습 처리한 겁니다. 노조는 원천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아수라장입니다. 울산 상황 먼저 보시고 전문가들과 진행되는 일 그리고 그 뒤 내막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예정됐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아침 일찍 경비 용역을 동반하고 나선 회사 임원은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니 점거를 풀어줄 걸 노조에 요구합니다. 아니 법이야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비교하려고. 실랑이가 몇 차례 계속되며 충돌 우려가 커지던 상황. 갑자기 주총 장소가 바뀐 사실이 공지됐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11시 10분, 장소는 울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노조원들은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20km 떨어진 새 주총 장소로 황급히 이동했지만 그 사이 개회한 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안건은 10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성난 노조원들이 몸싸움 끝에 진입했지만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일단 아무도 없고 일단 우리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유리문과 벽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총 결과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지주사와 신설 사업 부분 회사로 나뉘게 돼 앞으로 국내외 결합 심사를 거쳐 대우조선을 합병할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대우조선과의 결합을 통해 세계 최대 조선사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다음 달 3일 전면 파업을 시작으로 주총 무효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본사의 서울 이전을 반대했던 울산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사작전하듯 장소를 옮겨 연 주총으로 법인 분할에 성공했지만 노조가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신 대로 울산 상황이 주말 동안에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저런 장소를 변경하는 게 뭐 군사작전 하듯이 했다고 우리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기자가 이렇게 보도라고 하는 완장을 찼다는 얘기는 기자 안전을 위해서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매우 험악하다는 얘기인데 울산 상황 좀 먼저 좀 체크해 보면서 좀 가야 되겠네요. 박예민 평론가님, 네. 현장 못 가죠. 현재로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현재로서 외부인이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지난 금요일로 상황을 좀 되돌려서 종료됐죠. 가보면 예. 네,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만 일단 5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당초에 예정했던 그 울산의 한마음 회관 예. 여기에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노조가 당연히 가서 이제 애워쌌겠죠.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그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현장을 봉쇄하고 진입을 못하게 하니까 옥신각신하다가 10시 반쯤에 사측에서 긴급하게 울산대로 주주총회 장소로 옮긴다. 유인물을 배포를 하고요.
일부 주주들이 그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한 상황에서 11시 10분쯤 그러니까 유인물 배포 이후 약 40분 뒤에 관련 안건이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아까 화면에 봤더니 노조에서 뒤늦게 알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쫓아가던데 네. 결국은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더라도 갈 수 없는 물리적으로 긴 거리로 장소를 확 옮겨버렸군요. 그렇죠. 그리고 오. 노조에서 하는 주장은 그런 상황이 긴급하게 이 장소를 섭외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말하자면 애초에 양쪽으로 장소를 마련을 해놓고 계획이었다. 여기에서는 봉쇄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쪽에 경찰도 가 있고 사람들도 미리 보내놓은 상황에서 예. 노조 측의 입장만 막은 것 아니냐. 그래서 불법 주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걸렸습니까? 두들기는데. 상황 전체적으로 임시 주총에 올라온 안건 2개 처리되는 데까지는 15분 정도 걸렸다고 15분. 합니다. 그럼 뭐 이게 안건 올려서 두들기는 데까지는 딱 10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시나리오였고 이렇게 계획된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논리로 노조는 원천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네. 거고. 어허. 노조의 원천무효 주장은 이렇게 되면은 선례가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이제 주총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 아, 이미 냈군요. 예, 냈고요. 예. 그다음에 주총과 관련해서 무효에 대한 2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는데요. 2000년도에 국민은행 주총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낙하산 인사 반대하는데 노동조합에서 14층을 점거하고 나서 6층으로 회사가 장소를 변경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12시간 정도 뒤에 6층으로 바뀌어서 하는데 이 주총은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났거든요. 아, 대법원 판결이 선례가 있군요. 예,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주주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 주주들한테 제대로 공제 안 됐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CJ 헬로비전이 주총이었는데요. 네. 여전히 막았는데 인근 호텔로 옮겼습니다. 그거는 호텔로 옮겼는데 그때는 다른 주주들한테 이동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무효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은행 주총 같은 경우는 원고의 주식 수가 7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7주 주주들 해도 그 주주들에게 제대로 공제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적법한 주총이라 보기 어렵다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법원에서 아마 이번 충분히 쟁점이 되리라고 보고 쟁점이 있습니다. 될 것 같다. 정리를 좀 해보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 주주들이 이동하는데 차량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어찌됐든 노조를 따돌리고 했다. 이런 것은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도 법적으로도 무효를 받아낸 전례가 있으니 임시주총 무효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투쟁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로 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측 논리도 한번 좀 따져볼까요? 어떤 논리로 문제 없다 이렇게 될까요? 김일학 교수님, 뭐 사측을 두둔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논리적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주총을 장소를 옮기는 것에서 무효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던데. 본질이 뭔지를 봐요. 사실 주총이라고 하는 거는 주주들 간의 어떤 주요 안건에 대해서 표대기를 하는 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표로서 이야기를 해야지 와서 뭐 피켓 들고 데모로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뭐 정 위원장님께서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뭐 그걸 또 합법화 시킨 사례도 판결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 이거는 뭐 장소를 이동했다 그래서 무조건 무효 이런 게 아니라 이동을 했지만 법적으로 하자 없다라는 선례도 판례도 많다. 예, 이번 경우 보면 이제 예. 특별 결의 사항인데요. 주식 부담이니까 출석 주식수 3분의 2나 발행 주식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72% 참석해서 99.9%가 찬성했다니까 그 결의 72%가 참석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결의 정족수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 또 아까 뭐 시나리오 아니냐는데 사실은 뭐 어쨌든간 노조가 그 장소를 한마음회관을 점거해서 정상적으로 주주총회를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방해했으니까. 당연히 뭐 예. 회사 측에서는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겠죠. 그래서 옆에 이제 체육관에서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실질상으로 봤을 때 만일에 노조가 점거하고 이런 방해가 없더라면은 정상적으로 주주총회가 했다면 가결됐을 것이라고 네.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주주총회가 개최됐다면 통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이걸 뭐 합법적으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인정해 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됩니다. 높다라는 게 회사 측의 논리적 근거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회사 측 주장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다라는 김연학 교수님 말씀까지 좀 들어봤고요. 다만 실정법은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 총장에 대해서 2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예.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든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실정법 위반 사항이 있는데 다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은 예. 그런 거는 중요한 흠결 사유는 아닌데 이제 그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는 아마 좀 예,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영민 평론가님 우리가 네. 좀 객관적으로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무효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전 고지 안 했다라는 거고 이게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막으니까 우리가 옮겼지 정상적이었으면 왜 옮겼겠냐? 결국 이 논리를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하겠군요. 그렇죠. 불가피성을 아마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볼 것 같은데 만약에 해당 장소가 봉쇄되지 않았더라면 예정대로 주총을 여기에서 열었을 때도 가결이 되었을 거다 이런 결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네. 사측이 지금 논리적으로 마련해 놓은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운송수단인 버스 세대를 대절해서 갖다 놨다. 그런데 노조들이 집회를 하고 있어서 버스가 지나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장치까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다퉜을 때 노조에 굉장히 유리할 거냐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유리하다고 뭐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예. 봤을 때의 부분은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해서 다 적법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법원의 예. 판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주주들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와 관련한 것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결론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자, 주주총회 장소를 놓고 노조가 왜 이걸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어차피 법원의 판결로 갈 거니까 그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해 충분히 설명이 됐다 치고요. 좀 본질적인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노조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회사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의 입장은 뭔지 요 세 가지 큰 틀에서 좀 본질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학 교수님한테 제가 좀 네네.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복잡합니다. 물적 분할, 기업 결합, 일반인들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전문적인 용어에 익숙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는 좀 가능하면 좀 빼고 예. 이 두 회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회사의 기본 구상이고 정부와 산업은행과 조선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에서 시작된 건지를 좀 논리정연하게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합병은 아닙니다. 인수입니다, 인수. 그러니까 두 우리가 개 이제 합병 M&A랑 아니에요. 인수 합병을 다 하는 건데 예, 예. 우선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이지 예. 합병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 그럼 저희도 합병이라는 용어는 이제 예. 빼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헷갈려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사업부가 두 개에서 완전히 별도의 회사로 쪼개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분할은 인적 분할이고요.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경영상의 편의를 위해서 자회사와 모회사, 재무상의 그 지분을 갖는 모회사로 분리해서 사실상 조금 큰 의미의 조직 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조직 개편을 물적 불안이라는 다만 표현을 이제 한다. 그 실질적으로는 별개 회사인데 예. 그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의 100%를 갖습니다. 네. 그 재무적으로는 한 개의 회사인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따르게 하지만 그래서 완전한 결별은 아니다. 경영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번에 왜 그렇게 했느냐면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현대중공업 그룹의 자회사로 두게 되면은 그 인수대금을 대주주인 산업은행에게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그럼 현대중공업그룹이 막대한 돈이 필요하겠군요. 최소한 2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대우중공업이 한 3조 2, 3천억 정도 되는데 예. 산은행은 56%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지분 가치 한 2조 정도 됩니다. 지금 2조라는 막대한 자본을 지금 현대중공업이 마련할 수 없으니까 네. 중간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지금 조선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네. 그 현대중공업 외에도 미포조선하고 사모중공업이 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아우르는 현대중공업 자체를 물적 분할해서 재무상의 모회사와 사업자회사로 나누고 네. 다른 그 두 개의 그 조선회사도 그 산하로 거느리고 아울러 이번에 인수하는 대우조선해양도 그 산하로 두겠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산업은행에다가는 이 지분 그 모회사 그 물적 분할되는 모회사 재무상의 모회사의 지분을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전체 지분은 18% 됩니다. 한 네. 2조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큼 산업은행에 주고 그럼 산업은행이 이 현대중공업의 중간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이 조선 지주회사의 중간 지주회사죠. 의 2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교환을 통해서 산업은행이 대주주든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넘기는 기본적인 지금
그 거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런데 네. 그 반대하는 논리를 좀 들어봤더니 인수락 하면 돈 주고 제값 주고 사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인수인데 말로는 인수한다고 하면서 김연학 교수님이 설명했었던 이렇게 분할하고 주식을 교환하는 막교환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으면서 속된 표현으로 대우해양조선을 그냥 먹는다. 이거는 결국은 현대중공업에다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가 존재를 하더군요. 네.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이건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 세 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봐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정말로 그렇게 그렇게 그냥 날로 먹게 주면서 특혜를 주는 거야? 이 논리가 존재하는 한 특혜 시비는 비껴갈 수 없죠.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정의고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간의 이 의혹과 이 지적 실제 존재하는 겁니까? 예,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지금 한 3조 천억 정도 되는 예. 시가총 3조 천억 되는 회사를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하는데요. 실제로 정몽준, 정기선 일가가 4천억 정도 정자에 참여하는 게 외에는 크게 돈 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라도 3조 1천억 원짜리를 예. 인수를 하면서 들어가는 실질적인 돈은 4천억밖에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나마도 그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대중공업 지주, 그 밑에 중간 지주인 한국조선해양까지 그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돈 나가는 것도 별로 없는 것이죠. 예. 정부가 지금 뭐 작게는 7조, 많게는 13조 정도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지준만 합쳐도 2조 천억. 그리고 통상적으로 회사를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 30% 정도 붙습니다. 네. 그럼 한 2조 7천억 정도의 회사를 갖다 매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산업은행은 사실은 공적 자금을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주식 수합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울산에 있는 울산 시민이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그다음에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과 거제 시민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아까 이제 김연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적 분할이라서 회사 뭐 조금 사업부 나누는 것 수준이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회사에 중요하게 조선업에서 이익이 남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설계, R&D 조달입니다. 네. 여기가 부가가치의 70%를 갖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대중공업 그 구 회사에서는 생산 기지로 속된 말로 철공수 남아 있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철공소. 예, 예. 이럴 정도로 실제로 상당 부분은 다 지금 한국조선해양으로 주요한 부분들이 다 넘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회사는 본사를 갖다가 서울로 두게 된다. 이러면서 사실은 울산시장이 삭발한 배경도 거기 있겠지만 또 울산의 많은 시민들도 대단히 허탈하고 있다. 이제 좀 경기가 살아나나 조선업이 이제 구조조정 끝나고 살아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대우조선 인수했을 때 그나마 뭐 나 괜찮았습니다. 근데 본사 서울로 가고 인력 추출되고 부가가치도 절로 갈 수밖에 없고 그동안 들어왔던 법인세들 한 150억씩 들어왔는 법인세 부분들 주민세로 들어왔던 법인세 부분들도 다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요 대목에서 잠깐만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수냐, 누구를 위해서 합치는 거냐라는 논리가 그래서 나온 거다라고 지금 얼핏 생각은 좀 드는데 시청자들이 이거를 이 복잡한 내용을 다 잘 따라오시는지 제가 그 좀 대신해서 단답형으로 좀 여쭤볼게요. 현대중공업은 알토란 회사죠. 아주 우량 기업 아닙니까? 우량 기업한테 구조 어려운 그렇죠. 시기를 다 넘어서 조선업들이. 그러면 대우해양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둘로 쪼갰을 때 돈을 버는 설계하고 R&D하고 이런 쪽의 머리 부분은 돈을 버는 회사고 네. 실제로 현장에서 뚱땅뚱땅 쇠망치질 해가지고 만드는 이 조선소 자체는 부채가 많은데 예. 이 두 개를 쪼개놓고 예. 철공소 수준이라고 하는 뚱땅뚱땅하는 현장의 그 신설법인이 대우해양조선을 인수하면 부채만 더 커진다. 그런 논리인가요? 그 이제 인수는 한국조선해양이 인수하게 되는데요. 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우량한 자산은 전부 한국조선해양이 상당 부분 가져갑니다. 아하. 그리고 부채가 7조 정도 남는데요. 저 자료에도 나왔지만 7조 중에서 물론 선수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계약하면서 받은 돈, 예. 저거는 한 3조 정도는 뭐 우량한 착한 부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건 자, 저거는- 그러면 이 네. 적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됐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는 부채 비율이 62%인데 예. 결과적으로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되면 부채 비율이 갑자기 115%가 되니까 이 부채는 결국은 회사는 좋아지고 정몽준 이 오너 일가는
아주 우량한 기업이 생기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저 부채를 다 떠안는 저 신설 사업 회사에 소속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익을 내더라도 뭐 부채 갚기에 바쁘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구조조정도 상당 부분 불가피하고 인력에 대한 변화들도 불가피할 것이고 또 이후에 부실하면은 지난번에 그 겪었던 고통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겪어야 되는 3만 명 가까이 정규직 6천 명, 비정규직 2만 5천 명 예. 해가지고 3만 명 가까운 인원들이 울산을 떠난 상태입니다. 지금. 요 대목에 대해서 김연학 교수님이 저 반박하실 게 많으실 것 예. 같아서 잠시만 좀 이렇게 네. 준비를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노조가 저 표만 보면은 노조 측에서 왜 반대하는지는 논리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 거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 거니까 잘 정리 좀 해주시고 저 박영민 평론가님한테 네. 제가 궁금한 게요. 이 현대중공업이 이런 식으로 하고 대우해양조선이 이렇게 할 때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요한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이 국책은행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모든 거 추진하는 거 산업은행이 이렇게 추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이 거래 전체적인 거래의 판을 누가 짰느냐. 예. 그래서 누가 먼저 이렇게 딜을 하자고 제가 했느냐를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게 기자들이 궁금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예, 예. 산업은행에도 물어보고 현대중공업에도 물어봤는데 사실 거래라는 게 이거 살래? 아니면 그거 팔 생각 있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는 쪽도 파는 쪽도 누가 먼저라고 확인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대체 현대중공업의 뭐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현대중공업의 오너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이 판을 누가 짰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양쪽이 다 NCND하고 있거든요. 미스테리로 남아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될 만한 사유가 없는데 네. 여태까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될 사안으로 남아 있고 지금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우량 자산의 절반은 중간 지주사로 넘기고 네. 부채는 한 95%를 떠안게 되는데 보증도 서야 되고 빚 못 갚으면 구상권도 행사하게 돼 있고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겹치는 사람들 나가라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회사 돈 못 벌면 월급 올려달라고 하기 거고. 힘들어질 거고요. 그럼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마지막에는 이 딜이 설사 이 딜이 막판에 깨진다고 해도 현대중공업 오너 일가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경쟁자가 제거되기 때문에 네, 어떤 네. 쪽으로도 손해 볼 게 없다. 이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은 정치인 출신인 정몽준 전 회장이 최대 주주입니다. 아들은 정기선 부사장인데 정영건 위원장님 설명대로 이게 완성이 되면 4천억 내고 뭐 1조 5천억짜리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거래다라고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꼭 볼 일이냐라고 반론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좀 김연학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뭐를 반박하셔야 되는지 정리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예. 먼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반대하는지는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배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조선 산업이 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다 예, 아시죠. 그러니까 예. 상당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워낙에 지난 2, 3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 수주량도 늘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조선 업계가 호황으로 돌아선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어렵다. 작년에 어떻게 대우조선해양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조선사들 다 엄청난 수천억씩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요. 예. 매출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7, 8년 전에 55조 하던 것이 작년에 13조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구조조정이 굉장히 큰 부분은 끝났지만 죄송합니다. 예. 구조조정 아직도 여전히 좋지 않다? 여전히 가야 좋아요. 되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 조선업 어렵다는 이해됐습니다. 근데 예. 그 조선업이 어려워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국내 세계 1, 2, 3위, 1, 2, 5위를 차지하는 대형 선사들의 사실 세계시장에서 거의 우리끼리 막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아하. 성과 후리치게 해가지고 사실은 뭐 담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끼리 가격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주를 했으면은 이 정도로 어려움이 빠지지 않았는데 서로 막 과당 경쟁을 통해서 같이 공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거진 한때는 한 80%는 됐다고 보지만 네. 여전히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네. 대우해양조선이라는 회사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12년간 산업신문, 한 20년간 산업은행에 자회사를 있으면서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갔던 CEO들이 회사의 경영보다는 자기 보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 적자나는 회사의 그 자원을 이용해서 쓸데없는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의 지금 그 공적 자금이 혈세가 들어가 혈세가 있죠. 10조 원 이상 들어갔는데 지금 뭐 산업은행이 건질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보면 2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몇 조가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선해양을 이 상태로 계속 끌고 왔을 때 이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느냐? 저는 네,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사실은 산업은행에 뭔가 이렇게 재벌 기업 마냥 많은 부실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산업은행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국내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뭔가 판 바꾸기는 필요했던 것이고요. 네. 사실은 그림상으로 보면 2위 국내 2위, 3위인 삼성하고 대우가 합병하는 거 제일 그 그림상 좋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건 안 된 거고 삼성은 어쨌든 지금 조선업도 안 하려고 그러는 예, 삼성은 조선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뭐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우선 조선업보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몇 가지 뭐 반박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회사 분할 형태가 물적 분할되는데 그림상으로 보면은 지금 사업 자회사인 그 현대중공업 자회사가 굉장히 분류해 배고 예. 지주회사한테 뭐 우량자산 다 넘어가고 유리해 뺍니다. 그런 현대중공업 사원들 입장에서는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 사업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는 네. 100% 자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그래서 재무적으로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채와 자산을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분할돼서 이쪽은 이득만 가져가고 이쪽은 부채만 떠안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도 조금 뭐 꽃보직이 있고 안 좋은 보직이 있듯이 예. 사업 일선에서 근무하는 이 현대중공업 사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많은 자산이 지주회사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 불만까지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는데 현대중공업이 잘 돼야 지주가 잘 되는 것이 현대중공업이 경영 부실하면 100% 손실과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같이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재무상으로는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뭐 선수금 말씀하셨지만 부채로 상당히 좀 과대 계상된 측면도 있습니다. 선수가 사실상 그래요? 자산인데 우선은 부채로 계상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림 보면은 뭐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나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이야기가 이 현대중공업 사주들한테 너무 유리한 조건 아니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판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 산업은행에서도 누군가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누가 누구에게 먼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삼성 쪽에도 이런 제안이 갔을 거고 적어도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3년 전에는 삼성중공업에서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시황이 더 나쁠 때입니다. 네.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적인 대안은 아마 현대중공업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 입장에서 보도 상당한 리스크 테이킹을 위험 부담을 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 자체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자체도 전성기에서 3분의 1로 쪼그라져 있는데 이렇게 그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하기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청에서도 상당히 그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고 예. 그것이 아마 지금 아직도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장 현금을 동원하지 말고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주식 교환 형태로 하자. 예. 이런 형태로 뭐 내부 타협을 받겠죠. 그리고 그거는 산업은행 입장에서 봐도 손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나중에 책임 문제가 다 제기되는데 일방적으로 산업에 불리하고 현대중공업 유리하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는 보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딜이 된 것이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딜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거 정권식으로 뭔가 네. 특별 이 패밀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딜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리고 지금 뭐 현대중공업 그룹이 현재 정권과 아주 가까운 뭐 그런 저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딜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적인 걸 감안할 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딜을 했다. 그래서 저는 뭐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책으로 차선은 국가의 된다. 미래 조선산업의 어떤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차선이 된다.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질문 하나만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이 그 부실 덩어리였던 대우조선해양을 떠안아서 공적 자금이 뭐 10조가 들어갔네, 12조가 들어갔네. 그럼 결국 다 그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 산업은행 물론 산업은행 돈인데 산업은행 자본금이라는 것이 그게 국민 세금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1시간씩이나 할애를 해서 국민 돈이 들어갔고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걱정을 하는 거지. 사실 국민 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회사와 이 회사가 합치든 말든 그 뭐 뭔 상관입니까? 그 차선책은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계속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는 건데 예. 지금 과거의 경력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상태로 더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없군요. 예, 또 한 번 더 이렇게 세계 해운업계 조선업계 위기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러면
정말 효율적으로 지금 주인이 없는 회사가 잘할 것이냐. 네. 지금 이런 딜이 그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죄송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뭡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합쳐지면 뭐가 좋은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이제 앞으로 조선업계 쪽 호황이 돌 때 세계 업체가 또 결국 1, 2, 3인데 세계상에서 덤핑 수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회사의 적자가 나는 것보다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우리 업체끼리만이라도 어차피 우리끼리 경쟁이거든요. 우리끼리 출혈 경쟁이라도 안 하게 조금 되자. 단가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선업계의 그것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예. 그러면 국민들의 돌아온 부담도 적어진다는 적어질 거죠. 것이다. 예. 예. 국민 입장에서 그러면 공적 자금이 해수됐느냐? 공적 자금이 해수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구조조정이 끝났고 1, 4분기 사업 계획서상 가동률이 104%입니다. 올해 1, 4분기. 뭘 의미합니까? 104%라는 그럼 얘기는? 자기 장사가 100%보다도 된다는 장사를 얘기잖아요. 더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104%는 이 회사를 갖다가 경영권 프리미엄도 없이 그냥 주식 사업 방식으로 2대 주주로 전환됐습니다. 산업은행은 네. 현대중공업에 현대중공업 2대 주주로 전환. 1대 주주로 가지고 있던 경영권 프리미엄도 안 받고 2대 주주로 전환되면서 아무것도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이후에 어려워지면은 큰 현대중공업만 버틸 수 있고 3개짜리 이 삼성이나 대우는 못 버틴다는 이런 이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큰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이고요. 지금 아까 우리 김윤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시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은 정확하게 공적 작업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매각 절차를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다른 금호타이어라든지 다른 지금까지 모든 회사들은 다 매각 절차를 공정하게 받고 다 오파를 내고 이랬었는데 현대중공업하고 유일하게 사전에 교감해서 당시에 딱 MOU 체결하고 삼성도 또 이 조건을 할 경우에는 해라고 해놓고 삼성이 이 조건을 할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일대 주주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의지도 없는 것도 확인돼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현물 출자 방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주식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과연 이 방식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갖다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게 정당한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정시일가들은 돈 4천억. 그래서 돈 4천억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누적 순이익이 3,500억인데 올해 2,700억을 갖다 정자를 해가지고 830억을 갖다가 가져갔습니다. 정자대금 만들기 위해서. 과연 이러한 가는 방식이 정당한 것인지 또 아까 이제 뒤에 이야기 나왔지만 현대글로벌 서비스라는 현대중공업이 100% 가지고 있는 일감몰이 주기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이 회사를 갖다가 또 그 밑에 손자 회사로 둘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중공업 정시일가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인수가 되면 우량한 대우조선 하나 그냥 통으로 돈 하나도 없이 인수하는 것이고 예. 안 되더라도 물적 분할해가지고 노사관계도 상당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현대글로벌 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손자 회사로 두면서 공정거래법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런 구조 특히 이제 실사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대우조선이 어떤 것으로 가지고 원가를 절감했는지 LNG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중공업 정시일가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익이 남는 이런 구조로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이 좀 이게 결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자, 정몽준, 정기선 두 부자한테는 분명한 이득이 있는 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되는데 그거에 반해서 국가와 국민과 노조 측은 뭘 얻는데 부분이 여전히 설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주장하고 어찌됐든 이대로 가면 다 망하니까 경쟁력을 갖춰서 구조조정을 해서 합쳐놔야 미래의 호황기에 대비를 해서 결국은 거기서 또 돈이 돌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 논리 충돌이 있는데 자 박유민 평론가님 네. 시장에서는 이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언론들마다 평가도 다 다르고요. 네. 정치권의 반응도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너무 민감하지 않은 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부가 네. 뒷짐 정부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총대 메고 나서는 부처가 없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대요. 지금 이 해당 지역인 울산하고 거제도에서는 뭐 다들 들고 일어나고 시장이 뭐 삭발을 하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중앙 정치 무대에서 관련해서 아무도 브리핑이 없어요. 나거나 논평하거나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발 떨어져 나와서 보면 김연학 교수님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정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이 판의 어떤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이 판을 짠 사람의 어떤 생각은 네. 대우조선해양 징글징글하다.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를 예.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연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수년간 누적되어 온 이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이제는 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데 예. 그러면 이 방식이 아니고서야 누구에게 이걸 말하자면 넘길 수가 있겠느냐. 삼성은 안 한다는 거고 그리고 삼성에 대한 약간 현 정부가 말하자면 좀 경계심 같은 게 있다고 네, 봐요. 네. 저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 관련해서 말하자면 삼성에 대한 두드러기 반응, 의도적인 거리두기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판에 삼성은 애초부터 끼워줄 생각이 없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이 원하는 쪽으로 딜의 방향이 좀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딜인데 현대중공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디테일을 좀 챙겨봐야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되게 어색한 얘기가 뭐냐면 네. 딜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 난리통에 임시주총도 통과가 됐는데 이제 와서 산업은행이 자본시장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딜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시냐. 이거 그건 제가 해야 될 질문을 그 그래서요. 주체인 산업은행이 또 질문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표가 이렇거든요. 이게 본계약이 된 게 3월이고 임시 주주총회가 5월 말에 열렸고요. 네. 아마도 이번 달 안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계약해도 되겠느냐 물어보는 절차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해외 경쟁 당국에도 그걸 물어보는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오늘 아침에는 지금 그 현대중공업 쪽의 실사단이 대우 옥포조선소에 가 있습니다. 예. 지금 진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사 간의 대치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진입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은데.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앞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겠죠. 뭐 서면으로 실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딜이 설사 깨진다고 해도 현대 입장에서는 대우의 핵심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이래저래 손해날 건 경쟁자도 없다. 제거하고 장부도 들여다보고 예. 이래저래 손해날 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뉴스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시각 현재 실사단이 들어가지도 못했답니다. 뭐 쇠사슬로 다 막아놨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건데. 자, 박여미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는 좀 하실 것 같아요. 이 딜이 성사가 돼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 1차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이 끌고 가는 대우해양조선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번 기회에 좀 털어내자라고 하는 이 정부의 부담감이 1차적인 목표라는 말씀이시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뭐 좀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 뭐 주총에서 방망이 두들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매우 복잡하네요. 첫째,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딜을 승인할까요, 안 할까요?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하신다고 보세요, 안 하신다고 저는 보세요?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요? 논거는? 왜냐하면 이제 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 자체가 예, 배경 이게 현대 뭐 정치 일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예, 미래를 위해서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합병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뭐 21% 수주 잔량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쟁 당국에서는 물론 이제 뭐 또 안 할 족보를 찾으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점력이 국내 시장에서 엄청 커지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국가 조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국내에서는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1위하고 2위가 합쳐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거대 공룡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2등하고의 격차가 25%인가 벌어지면은 독과점 금지 그래서 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국내 1, 2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러네요. 내수 시장인데도 그랬고요. 우리 지금 현대나 대우조선의 경우에 사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경쟁력, 독과점력이라는 면에 보면은 분명히 뭐 부정적인 소지가 있는데 네. 그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측면 어느 나라 경쟁 당국이든지 자국 산업의 보호와 이익이 기본적인 목적이지 사실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코에 독점력이라는 코에가 뭐 예, 코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적어도 막 그리고 산업은행이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국내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내 경쟁 당국의 승인 심사에 통과할 자신도 없이 이 딜을 밀어붙였을까? 했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만일에 안 된다 그러면 산업은행 심각한 무능이라고 예, 생각이 산업은행은 듭니다. 심각한 무능이 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심각한 비난의
직면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크게 국익을 위해서 승인해 줄 거다라고 보시네요. 김민학 교수님. 저는 그렇게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정영근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국내 공정위부터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안 된다고 보세요? 예, 결론적으로? 우리 뭐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우리 공정거래법상 합쳐서 이하고 의 객차가 25% 이상이면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98년도에 기아자동차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우리 IMF 이후에 기업 부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기업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현대차, 기아차를 합병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글로벌 경쟁력으로 봤을 때 당시에 현대차, 기아차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도 25% 대단히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두 개 합쳐가지고 비싸게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품 만들어서. 예, 예. 그것이 사실은 이제는 과거에는 그게 선이었는데 이 독점이나 가점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수쟁을 갖다가 막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미국부터 시작해 유럽으로 넘어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그게 아주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CJ 헬로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공정에서 안 돼 해가지고 합병을 못한 사례들도 그래요?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글로벌리 해서 봤을 때도 프랑스의 알스톰이라는 철도 회사하고 고속철 만드는 회사하고 네. 독일의 지멘사하고 합병하려 했는데 EU 당국이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하나는 당당히 초고속 열차를 만들고 하나는 신호 체계가 잘 되는데 그게 경쟁을 제한하고 또 하나는 고용을 갖다가 그렇게 만든다. 독과점이다. 회사 합주는 뭐하냐? 노동자들 일자리 다 없어지고 그 회사들만 이익 나는 것이 그 독일이나 유럽 경제에 무슨 이익이 되느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10개국 정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네. 10개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조선업의 합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해 준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당장 우리하고 현재 일본의 외교 관계라든지 되니까, 이런 거 예. 봤을 때 일본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헬레닉의 선주사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머스크라는 해운사인데 머스크라는 해운사에서 우리의 가격 경쟁력을 갖다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야드가 합치는 부분하고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대단히 예의주시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독일의 카르텔 청장이 당신들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처음 갈 때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갔는데 갔다 오면서 스탠스가 많이 꼬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공정위에 심사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부실한 대우 조선을 갖다가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아마 산원의 여도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대우 조선이 계속해서 이익이 나오고 있고 1, 4분기 가동률도 훨씬 높고 오히려 1, 4분기에 현대중공업은 적자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실한 기업이 오히려 우량한 회사를 인수하는 이런 상황으로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 논리는 안 맞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짜고 있다고는 제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11국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경계하려고 승인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국내만 놓고 보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어찌됐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요만한 규정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러지 말고 통 크게 좀 큰 틀에서 좀 이거 승인해줘야 됩니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국내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입니다. 그래요. 기업이 합쳐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면 누구를 위해서 이익이 나는 겁니까? 정시 일가를 위하는 겁니까?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당하고 대우와 울산의 이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 막연하게 그냥 미래에 커지면은 경쟁력 가질 수 있지 않나는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글로벌 심사가 뒤에 닥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박영민 평론가님 시장의 평가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글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에서는 된다는 쪽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아, 국내에서는 이제 2대1로 된다네요. 우리 토론만 놓고 보면. 해외로 나가면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태클을 걸 수 있다. 그런데 예. 국내에서는 국내 공정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근거가 뭐냐면 한 예. 가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 나가서 네. 해외 경쟁 당국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인 그 심사 과정은 최단기간에 최대한 빠르게 끝낼 거다. 해외 경쟁 당국도 협조를 부탁한다. 그건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하셨군요. 그렇게 해석했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중공업의 그 국민연금이 9%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거기도 또 국민연금이 있군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번에 그 말 많았던 임시주총에서 회사 쪼개는 거 요거 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찬성.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 홍남기 부총리도 노조가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다소 어색한 판을 짜놓은 거 이걸 종합을 하면 네. 현 정부의 의지는 어떻게든 대우조선해양을 이번에는 정리를 한다 쪽에 저는 가 있다고 봐요. 가 있다. 예. 그렇다면 이 아까 김연학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게 우리 법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쟁을 제한한다는 걸 평가할 때 이게 비단 또 시장 점유율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정책적인 의지는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쪽으로 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시주총이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강행이 됐고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2대1로 우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용건 위원장님한테 해당되는 질문이라 뭐 좀 이거 좀 소개하고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 대우조선 징글징글하다. 반대로 노조로선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거래다. 자, 이 두 개가 좀 충돌하는 문자들이 막 비슷한 내용들이 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 예. 그렇다면 예. 자, 우리가 뭐 찬성 논리, 반대 논리만 자꾸 소개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노조가 신뢰할 수 있는 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는 기호지세로 간다고 봅니다. 호랑이 등에 뭐 이미 올라탔어요? 사는 회장이랑 올라타가지고 계속 가시겠죠. 예. 그렇지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봐야 되는데 노동자들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설계라든지 부가가치는 전부 한국조선해양으로 올라가 버리고 사실 생산 기지는 이쪽 저쪽으로 물량 조절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주문 오면은 어디에다가 그럼 그때마다 구조 조정하면서 잘려나가는 노동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불가피하고 이익이 나더라도 실제로 뭐 부채 갖고 나면 버티기 힘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죠. 예, 예. 그래서 뭐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과연 이렇게 키우는 것이 답인지와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상당히 있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2대1이라 좀 시장의 평가가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거 보면은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아까 국민연금이 동의해 줬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번 주총에서 이제 1조 2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에 반대하고 물적 분할에 반대하고 대우조선의 경영권 인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주들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 법 기준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 법을 딱 이것도 상당히 분할 강우에는 안주된다 교묘하게 피해간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후에는 부담으로 아마 작용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이 인수나 합병을 통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체 국민 경기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사실 대우조선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적 자본 계속 들어가야 되는 비판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네. 또 노동조합과 관련한 그런 우려를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왜 어려졌냐면 노동자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3년에 과도하게 해양 플랜트를 갖다가 과도하게 우리가 받아줍니다. 그것도 저가로. 그러니까 4조 정도 한다는 해양 플랜트를 대한민국에는 3조만 받아가더라. 선주사들이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했는데 그것들이 노동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경영진들이 자기의 자리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이명박 정부 들어왔던 남상태 사장이나 이분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그 M&A를 합니다. 뭐 풍력 발전, 에너지, 자원, 외교 이런 데 써가지고 많은 돈을 날려서 사실은 대우조선이 부실한 것이지 대우조선의 노동자들이 배 짓는 기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우리 조선소 노동자들 데리고 설계하고 이런 인력들 조립하고 용접하는 인력들 데려가고 위해서 난립니다. 노동자들한테 그 책임을 경영에 대한 부실 책임을 묻는 것은 투자라든지 또는 M&A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하게 경영의 판단 잘못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갖다 과도하다. 노동조합이 머리띠 두르고 싸우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는 있지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영의 잘못을 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거를 놔두고 노조가 해서 벌이고 있는 불법 폭력만 부각해서 본질을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거다. 왜 어려워졌냐?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노동자들이 일 안 해서 어려워졌냐? 지금 이 말씀이신데 자 이거 김연학 교수님도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도 이거 딜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며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 부실 정도가 커지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 인수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추가로 구조조정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제일 크거든요. 그거죠. 그런데 그럼 인수 안 하고 대우조선
조선해양 혼자 있으면 그러면 구조조정 안 해도 됩니까? 제가 막 그 질문 드리려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구조조정 없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갈 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경영진 뭐 감옥 가신 분들도 있고요. 경영진 당연히 책임지고 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자들도 같이 이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대우조선을 그대로 두면 상태가 어떻게 개선될 거냐? 그래도 뭔가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그런 때문에 이제 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게 되면 만약 혹시 구조조정이 있더라도 그냥 뒀던 것보다는 그 폭이 적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저도 물론 이 딜이 무조건 찬성하고 제가 뭐 현대중공업 뭐 잘했다고 칭찬만 하기 어려운 물론입니다. 것이 예.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본사를 굳이 서울로 옮겨야 되느냐는 그러게요. 거죠. 그거 참 이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왜 사실은 이 재무상의 물론 R&D 부분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 지주회사가 거기서 나는 그 뭐 매출이나 배당금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울산시 입장에서 보면 그 배당금이 본사 소재지에 되기 때문에 서울 오면 서울시에다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액수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지만 이렇게 많은 종업원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하는데 굳이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이 영암에도 있고 뭐 이제 인수하게 되면 거제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울산이 본거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울산에 왜 굳이 두지 않고 현대중공업 지주도 또 대구에 있어요. 예, 대구에 예. 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굳이 울산을 떠날 일인데 그거는 저는 뭐 그 조금 한번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서울로 본사를 옮기는 그러니까요. 거. 예. 굳이 왜 뭐 바이오 어쩌고 하는데 뭐 울산에 비행기도 있고 KTX 다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글로벌 서비스 가지고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이것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리 부분 사업 본부였는데 그거를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통해서 별도의 회사로 만들어서 예, 예. 현대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있는데 이 부분에 정몽준 씨 부자의 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이제 100% 자회사인데,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오너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서 기업 가치를 피워가지고 비상장 기업을 키운 뒤에 상장 기업, 주력 상장 예, 기업을 해서 예. 주력 기업의 지분을 늘리는 거. 세금 안 내고 아들한테 예, 물려주는 그 거. 이재용 씨가 예. 전형적으로 네, 썼던 네. 수법인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기 이런데 좀 문제. 논리적 비하인데 비약이라는 근데 이제 말씀이시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 정기선 씨가 정몽주 씨 아들이 그 현대중공업 지분 한 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배당금하고 여기 사장으로 있으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뭐 월급 이런 걸로 계속 지분을 현대중공업 지분을 산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과거의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상장기업이 오너 패밀리가 상장기업이 30% 이상 혹은 비상장이 20% 있을 때 그 규제 대상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분이 없어 그건 아닌데 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상장회사가 지분 50% 이상 가진 자회사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현대 글로벌 서비스 매출이 35%가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나고 있고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익이 20% 여기서 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자회사에 있을 때는 공정거래법상의 그 규제 대상이 되는데 손자 회사가 대우조선 아니 한국해양조선 밑으로 내려가면 손자 회사가 되면 규제를 피한다고 하는 건데 간접적으로 피하는 거죠. 정시 일가가 직접적으로 혜택 받는 건 네. 없는데 뭐 그렇다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혹을 불실하기 위해서도 다시 현대중공업을 합병을 한다든지 예, 예. 뭐 그렇게 해서 정시 일가가 이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된다. 특히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는 회사를 활용한다라는 의혹을 불식해 다시 합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국가적 경쟁이 필요해서 하는 거면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시 일가에 굉장히 시비를 유리해 보이는 가자. 대리라면은 이런 오해 불신을 좀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글로벌 서비스에 지분 100%가 현대중공업 지주가 지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현대중공업 지주의 정몽준 전기선이 대주주니까요. 대주주 예. 30.6%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바뀐 공정거래위원회 개정된 제출된 법안에서 20% 이상이면 전부 다 재벌의 그 일감 몰아주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그 이 이제 거버넌스가 바뀌면서 중공업의 자회사로 손자회사로 이렇게 예, 들어가면서 예. 그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 회사가 작년에도 800억 정도 이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2조 이상의 대회사로 커져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회사에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근데 글로벌 서비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달하고 뭐 AS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익이 나고 있고 그 회사의 돈을 가지고 다시 유상증량에 참여하고 대우조선 인수에 하고 재벌의 3세 경영을 갖다가 세습 체계를 갖다 확보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되죠. 네. 네. 자,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정몽준, 정기선
두 부자의 오너십 3세 승계에 도움이 되네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다만 이게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목표로 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약한 논리적 비약은 전통적인 피해가잖아요. 뭐 합병을 통해 그렇게 해서 지분을 늘려가는 건 아니고 예. 뭐 도움은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그 시비, 특혜 시비는 좀 오해를 좀 피하고 가자라는 김인학 교수님 말씀도 있었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요. 지금도 제가 잘 납득이 잘 안 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왜 굳이 R&D하고 그 연구하는 그 분리된 회사를 굳이 본사를 서울로 옮깁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진짜 있는 얘기가 속사정이 뭐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현장에서는 아까 현장에 뭐 철공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예. 나오기도 했는데 사업 부문에서 겹치는 것도 많고 배도 비슷한 배를 많이 만들고 하니까 아마도 노조가 의심하는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부분도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그래요? 같아요. 말하자면 15년, 17년에도 인력 감원 추가로 안 한다고 했다가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사실은 노조의 신뢰를 좀 잃어버린 구석이 있고 앞서 김연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의심을 확신으로 변하게 해주는 그런 잘못된 선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본사 옮기는 거 안 해도 그만인데 그 굳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란을 자초했죠. 그렇죠. 그 예. 긴 장문의 설명문이 이런 것들 계속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노조는 논리적이지 않고 막 말 잘 안 될 때 설명문 보면 길어지잖아요, 괜히.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설명이 구구절절하면 뭔가 설명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속사정이 있다는 많은 거예요. 뜻이거든요. 맞아요. 예. 본사로 왜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지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문이 2장 넘어간다 이거는 예. 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울산에서는 잘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본사를 서울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이 논리던데 결국은. 네.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혹시 닥칠지도 모를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GM의 경우를 보더라도 간단하군요. 한국 예. GM 보더라도 그 R&D 부분을 분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예.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 GM도 생산 부분보다는 R&D 부분이 경쟁력이 있었던 거고 네. 현대중공업도 R&D 부분이 생산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네,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일단 이 노조로부터 뭐 이게 뭐 단체 협의 이런 것들이 다 이관될지 모르겠지만 분리를 시켜놓고 장소를 서울로 하는 것도 굳이 보자면 뭐 혹시 만에 하나 울산에서 이렇게 파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태가 있더라도 서울은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자는 뭐 근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쟁력을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에 하나가 그 생산 현장 강성 노조이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그렇지만 그거는 경영진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분리하는까지 저는 뭐 오케이인데 굳이 울산을 떠나는 것은 그것은 좀 반대입니다. 잠깐만 부연하면은 네. 울산을 떠나면 이게 우리가 목요일 날 직설에서 이야기하면서 금요일 날 저는 주총 때 본사는 바뀔 수도 있겠구나. 송초로 시장이 삭발되니까 안 바꾸고 그대로 밀고 갔는데요. 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남영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 있잖아요. 예. 그럼 표준화된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소 같은 경우는 주문 생산에 의해 가지고 대단히 큰 배를 갖다가 배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예, 표준화가 안 예. 돼 있다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계 인력하고 R&D 인력하고 이 조달 인력들이 전부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필드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저는 네. 뭐 창원 정도 되면 그나마 남해안 벨트를 갖다가 다 해결하니까 된다고 모르지만 서울 웬 서울이냐? 서울에 무슨 조선과 관련된 핵심 인력이 있습니까? 남해안 벨트에 다 내려가 있는데. 그러네요. 자, 세 분의 말씀을 종합 중에 딱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네요. 분사해서 R&D 연구 인력들은 서울로 본사를 옮긴다 부분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는 그렇게 강행하겠다. 요거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시간이 좀 다 돼서 갈 길이 멉니다.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덩치를 키우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를 위한 이거 덩치 키우기냐라고 하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좀 다소 좀 무책임하지만 전망과 방향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김인학 교수님부터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달콤한 약은 없습니다. 결국은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말씀드린 산업 구조 조정하고 노동 유연성 확보입니다. 저는 이번 딜이 저도 최선의 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또 중간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 있고요. 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구조 개편을 해나가고 효율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될 때 또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고 그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갈 길은 가야 된다. 고통은 좀 따르더라도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조영교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정부를 계속 산원에서는 계속 밀고 가고 피해가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사실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10,000명, 네. 거제와 울산에서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만 명 정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많군요. 예. 그리고 구조조정 1단계 되었고 사실은 2014년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주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판매 관리비들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과연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유발시키는 이런 집중이 적절한지와 관련해서도 의문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고용이라든지 단체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이런 방구도 없이 밀고 가는 이런 구조. 이 결과가 과연 불신과 불만, 서로의 갈등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은 무슨 결론이 낼지와 관련해서 우려스럽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좀 대화하고 그다음에 조선 산업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그런 국회 차원의 그래서 노력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만약에 막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관련된 이 판단들과 관련된 고민들이 같이 일어나서 좀 상생의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국회도 정부도 발을 달굴 생각은 지금 없어 보이는 게 좀 답답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박평론가님, 어떤 게 국가 전체를 위해서 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저는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딜이 현대를 밀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찍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림이 어색하거든요. 예. 추후에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묻게 되는 자리가 올 수도 있는데 어색한 그림들을 좀 조정하면서 시간 좀 걸려도 디테일하게 김현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경제 어렵다는데 왜 굳이 지방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본사를 옮겨올 필요가 있겠으며 맞아요. 그건 이런 그래요. 것들을 네.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서 그 중간 지주 회사가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회사가 될까 봐 노조들은 그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또 당분간은 돈을 크게 남기지 못하더라도 어느 네, 정도는 네. 고용을 보장한다, 구조조정 안 한다 이런 협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안심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대 입장에서도 아쉬운 딜일 수 있거든요. 네, 네. 사는이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만 좀 잘 지켜줘도 거기서만 좀 핵심 내용만 해도 뭔가 좀 해법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이제 시작이고 갈 길이 매우 멉니다. 국민 세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남의 나라 얘기 아니라 우리 돈이 들어가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두 눈 부릅뜨고 이 조선업 구조 개편 문제 계속 진행되는 대로 토론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김현학 교수님, 정윤곤 위원장님, 박영미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도 한번 좀 들으시죠. 방탄소년단 BTS가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낯익은 공연 장소입니다. 한번 보시고 얼마나 대단한지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꿈의 무대 웸블리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팬들을 향해 애호를 선창합니다. 1985년 바로 이곳에서 열렸던 라이브 에이드 퀸 공연의 상징적 순간을 재현한 겁니다. 방탄소년단은 고대 신전 세트를 배경으로 강렬한 힙합곡과 함께 공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6만 명의 팬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열정적으로 환호했습니다. We are finally have a stadium tour in here. 공연 전 기자회견에는 한국과 영국, 일본 등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웸블리에 입성을 하면 그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전 세계의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어요. 공연 시간은 저녁이었지만 팬들은 일찌감치 스타디움을 찾아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I've liked BTS for like 3 years now, so I'm really excited because it's the first time I'm seeing them. So it's first time concert, so excited. 국적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통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을 지칭하는 아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연대감을 돈독히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Army, what is needed
Nothing. Nothing. Just join our fandom. You don't have to go to concert or own albums to love BTS or be part of the ARMY. It's just who you are and what you like. 콘서트 실황 인터넷 유료 중계는 동시 접속자 수가 14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밴드가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했고 미국 CNN은 방탄소년단이 비틀즈보다 더 큰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새벽 다시 웸블리 무대에서는 방탄소년단은 이후 프랑스에서 투어를 이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어휴. 요 얘기 좀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휴. 어디 낯이 익어요, 저 장소가. 그러니까 웸블리 스타디움이라고. 우리로 따지면 잠실 주경기장쯤 되나요? 예. 그런데 네. 더 많이들 아시는 거는 이제 작년에 개봉했다가 빅히트를 친 그 보헤미안 랩소디. 퀸. 예. 라이브 에이드 공연한데. 예. 거기가 저 웸블리인데 그거는 이제 2000년에 워낙 낡아서 예. 다시 허물고 2007년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 장소는 같은 장소인 거죠. 같은 장소인데 예. 그 스타디움은 새로 진대고. 예. 그 이야. 퀸의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기억하시는 분은 예. 저기가 얼마나 대단한 공연장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장소인데 저기에 들어가면 꽉 차면 6만 명이라며요. 예, 그런데 지금 이틀 해서 다 매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12만 명? 예, 12만 명이. 와우. 그것도 그 다른 그러니까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어로 부르잖아요. 예, 그 BTS는 한국어를 노래를. 예, 그걸 이제 관객들이 따라하는 거죠. 예. 그 왜 우리 영화 보면은 그 인상 깊잖아요. 그 프레디 머큐리가 예. 뭐 이렇게 선창을 하면은 막 따라하는데. 예, 에요 하는 거 왜 있죠. 예, 그 고음까지도 그러면은, 가고 예. 그거를 저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여기 했어요? 왔으니 오. 그 장면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그걸 또 같이 했어요. 네. 예. 그랬더니 아미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미가 방탄소년단의 팬. 예, 팬들을 다 아미라고 불러요. 아미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그 아미들이 또 독특한 문화도 있고 그리고 BTS가 그 이만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가 특히나 이제 그 젊은 층의 그 메시지가 대단히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맞아요. 가사를 직접 쓰다 보니까 아마 그 전 세계 저 10대, 20대들의 특히나 이제 좀 그 방황하고 있는 그런 10대, 20대들에게 상당히 대단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위로가 된다고 그러네요. 대부분의 그 인기 있는 가수들이 가사들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뭐 갈등하고 암울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유독 BTS는 긍정적이고 밝고 미래는 밝고 우리가 절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국어로 전달하는데 그거를 6만 명의 팬들이 한국어로 따라해요. 예.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때문에 외국에 나갔을 때 어깨가 으쓱했다면 지금은 이제 한류 뭐 드라마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BTS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굴지의 세계적인 음악제에서도 뭐 무대에 서고 또 그래서 CNN도 비틀즈보다 대단한 성취라고 이제 극찬을 했습니다. 비틀즈를 뛰어넘었다. 그게 이제 비틀즈는 그러니까 같은 영미권에서 그렇죠. 영국의 밴드가 미국에 진출한 건데 BTS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노래를 그러니까 그 비영어권 가수가 지금 저기 미국 본토를 들어간 거라서요. 그런데 아마 지금 한국보다도 외국에서 BTS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혹시 BTS가 뭐 이렇게 요즘 그냥 아이돌 그룹이거니라고 생각하시는 연세가 좀 드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정도는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화면은 비틀즈를 오마주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저게 이제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갔던 비틀즈가 1960년대 비틀즈. 저 출연으로 뭐 그 한순간 그 비틀즈의 세상이 됐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BTS는 7명인데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쟤네가 누구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노래를 들어보면 그 노래야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게 또 속물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또 저런 거를 보면은 꼭 입이 근질어서 꼭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저기 들어가는 표 얼마일까요? 저게 뭐 500만 원이란 얘기가 있던데. 우리 돈으로. 계속 프리미엄이 붙나 본데요. 다른 거 이제 그
브이라이브 플러스라는 게 지금 이제 실시간 중계를 해줬었는데 예. 그것도 3만 원 돈이 넘었대요. 아, 그 다 유료 채널로 예, 보는군요. 유료로 보겠는데 그걸 라이브로 보는 게 유료인데 그게 얼마요? 3만 원 돈이 넘었대요. 3만 원이 넘었대요. 3만 원이 넘었는데 그거를 본 사람이 14만 명. 예. 그럼 3만 원 곱하기 14만. 아유, 계산도 안 돼. 그리고 저기 예. 직접 가서 보는 거는 프리미엄 붙어 가지고 장당 500만 원. 예. 이거. 그리고 지금 뭐 보면은 어떻게 꽤 유명한 영국의 유럽의 배우가 자기 딸내미가 BTS 공연을 꼭 보고 싶다 그랬다고 해서 뒤에 가서 그냥 서 있고 아빠는 서 있고 뭐 그런 장면들도 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한국어로 저 가사들을 다 따라하고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저 팬들이. 트럼프 대통령 손자가 저 BTS 팬이라 그 표 사달라고 맨날 저 떼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이거 방탄소년단 참 대단하긴 합니다. 아, 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리 들었고. 자, 우리 다시 이제 국내로 좀 한번 좀 가보죠. 국내 얘기로. 예.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이게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 이 발언, 이거 후폭풍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31일 날, 지난 31일 날 제4차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 연석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도자로서 조직과 국가 뭐 신상 필벌해야 되는데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 김정은이 문 대통령보다 낫다는 얘기다. 이 얘기는 이제 뭐 아니, 갑자기 뭔 소리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문맥에 안 맞게. 그러니까 그때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김영철이죠. 김영철을 비롯한 미국에서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자들을 다 숙청했다. 그 보도가 나왔죠. 예,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외교라든가 대일 외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야만적인 부분만 빼면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숙청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표현한 거는 여러 가지로 적절치 못했고 부랴부랴 그 황교안 대표가 나와서 과도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를 부적절했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했군요. 근데 아니 현 정부가 뭐 외교를 잘못하고 있어요, 경제를 잘못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이런 건 이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야당은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나 같은 얘기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그 국민들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왜 자꾸 저런 막말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터져 나오죠? 이제 뭐 선거도 우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세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에서 이제 뭐 지금 다른 당에서는 자유 막말당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막말 배설당이다라고 아주 혹평을 했는데 뭐 혹평 받을 만 하죠. 근데 이제는 좀 정치권에 이제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있죠. 피로감이 있죠. 우리 국민들도.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먼저 손을 내밀고 좀 통 큰 정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 아무리 뭐 그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 다를 것 같아요. 향배는 또 달라질 근데 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다 멀쩡한 분들인데 저렇게 막말을 계속하는 거 보면 우연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저런 막말 파문으로 인해서 혹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분석이 수치로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들이 결집한다 그거는 몇 달 전의 얘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 막말에 대해서 좀 그 피로감들이 워낙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그 국면에서는 지지층이 이제 결집을 했는데 이후에는 이제 대안과 좀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줘야 되는데 당 지지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봐도 거의 정체입니다.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럼 하나만 좀 더 해보죠. 이것도 구설수가 되는 막말이니까. 헝가리 유람선 침범이 골든타임이 3분이었다라고 하는 민경욱 대변인 이 발언. 자, 요것도 당 지지도에는 이게 오히려 찬물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에 대한 문제. 아니 말하고자 했던 건 뭡니까? 민경욱 그러니까 의원이. 처음 시작은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올렸어요. 좋아요. 그랬다가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 뒷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구조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얘기했다. 저 얘기는 골든타임은 3분인데 뭐 헝가리까지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얘기한 거는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네, 네. 네. 뭐 그런 걸 비판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떤 걸 비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그 피해 가족들의 심정이라든가 네, 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게요. 아하. 그래서 결국은 골든타임이 3분이다라는 얘기만 탁 떼놓고 보면은 그러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미 다 사망했으니까 그냥 포기해라. 이런 뜻이냐라고 역공을 자초했단 말씀이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당이 그렇게 좀 반박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이제 저 경우에는 민경욱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뭐 유시민의 지령이다 뭐다 해서 맞아요. 좀 뭐 실수들이 있었죠, 말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조급함이라고 그럴까요? 뭐든지 이제 그 정부 여당 그러니까 청와대를 겨냥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말들이 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런 계속 같은 말이 반복입니다만은 참 피곤하게 한다 국민들을. 예. 자, 정치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야당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런 선박 사고에 대해서 세월호 때문에 정부가 좀 과도하고 오버하게 하는 게 좀 이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같은 말이라도 저렇게 막말로 해버리니까 딱 듣기에 좀 국민들이 거부감이 일어나요. 사람 목숨 놓고 그렇죠. 그리고 야박해 보이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 그 헝가리 그 현지로 급파를 해도 뭐 수색대 구조대를 그럴 때 보낼 때는 마음은 가서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굳이 저렇게까지 폄훼할 필요가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하다못해 시신이라도 찾으려니까 가야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실제로 당 지지도에도 이런 것도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뭐 5월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각 당 지지도에서 한국당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계속 쫙 올라가다가 이거 좀 한국당이 이 대목 좀 잘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죠? 막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지켜보고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클로징 대신에 일신상 정확히는 조금 제가 탈이 나서 병원 가서 며칠 쉬다 오게 됐습니다. 신고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신나는 일을 며칠이나마 건너뛰게 돼서 속이 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나 시청자 여러분이나 건강이 최고입니다. 휴가 갔다 생각하시고 겉보기는 멀쩡합니다.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